구조 엔지니어가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될 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하중이 있고 이런 단기하중이 있는데, 장기하중의 특징, 단기하중의 특징을 본다면, 장기하중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정하중하고 하하중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하중이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중력하중.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연직하중이라고 해서 뭐 중력하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비티 로드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으로 보면 이제 수직 방향, 버티컬 로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하중을 본다면 적설하중은 잠깐 빼고, 풍하중이나 지진하중은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고, 지진이라는 건 지진이 와서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민다고 보는 거죠. 하중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옆에서 미는 횡, 레터럴 로드 혹은 방향성을 고려해서 수평하중, 호리젠탈 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적설하중 잠깐 빼놨던 이 적설하중은 사실은 이 단기하중에 속하지만 실제 이 적설하중은 방향성을 본다면 이쪽에 해당되겠죠. 그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하중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하중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시 언급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고정하중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시 언급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구조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슬래브, 보호 기둥, 이것들에 대한 자체 셀프 웨이트를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주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위생 및 냉난방 시설, 설비 관련한 거겠죠. 바닥 천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장 관련한, 그죠? 마감 관련한 거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건물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존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중들을 우리가 고정하중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뼈대를 구성하는 슬래브 보 기둥, 이런 셀프 웨이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고정하중 중에서 그것들에 대한 우리가 중량이 어떤 거냐, 중량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재료의 밀도,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강제의 밀도, 그게 결국 이제 중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묵은 콘크리트인데 그 안에 철근이 없는 거. 그래서 통상적으로 23kN/m 큐빅 메타의 3승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24,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고, 강제 쇳덩어리가 되겠죠. 쇳덩어리는 78.5. 당연히 돌보다는 쇠가 더 무겁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27, 유리는 22, 몰탈은 20, 그 다음 목재는 8, 석재는 26. 그러니까 목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재료가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재하고 콘크리트를 비교하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재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지면 지진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그 지진에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반대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바람에는 가벼우니까 그만큼 더 취약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드로드에 대한 건 이런 것들이 주로 데드로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단위 중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중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활하중은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저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하중 같은 경우는 직접 구조 엔지니어들이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그 하중 값들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 활하중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나라에서 야, 사무실은 활하중을 얼마로 해라, 강의실은 활하중을 얼마로 해라, 도서관에 서고는 활하중을 얼마로 해라, 이런 것들이 다 규정으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고정하중 같은 경우는 슬래브의 두께를 얇게 하면 그만큼 하중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더 두껍게 하면 그 하중은 더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활하중은 딱 정해져 있는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엔지니어가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겠죠. 실제 저런 변화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안전한 수치라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 값 이상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사실은. 근데 저 값 이하로 썼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유발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법적인 사항을 가급적 준수해 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화중에 대한 표를 보면 뭐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 자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교재를 보면 그 411페이지 보록 A 설계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록 A 설계하중에 윗부분 1번 고정하중, 2번 활화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건축물의 종류별 각 부분의 활화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열돼서 1번부터 해서 그 뒤쪽까지 가면 18번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18번까지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로 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주택, 병원, 숙박시설, 사무실, 학교, 판매장부터 해서 뭐 집회 및 유흥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계단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활화중을 유사한 걸 갖다 쓰시면 돼요. 유사한 걸 갖다 쓰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한 측으로 좀 높은 값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만 잠깐 본다면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제 활화중에 대한 얘기가 될 때 주택이라는 게 있죠. 주택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이라고 돼 있죠.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은 2.0 kN/m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거실의 하중은 2.0 활화중 kN/m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200kg/m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에서 거실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활화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택에서는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사람 혹은 가구 이런 것들인데 거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가구가 뭐 소파 정도 뭐 그 정도 있다고 친다면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에 소파는 한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TV가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다 벼 있죠, 사실은. 다 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하중이 다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거실에서 보면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넓게 쓰기 위해서.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보편 타당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200kg이 메타제곱당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하중의 크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가로 1m, 세로 1m에 거실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게 1m고 여기도 1m면 성인 3사람이 옹기종기 그 거실 전체로 봐도 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 제곱이죠. 1m 제곱이죠. 뭐 예를 들어서 거실이 20m 제곱 20m 제곱이니까 뭐 평수로 우리가 따지면 6평이 조금 안 되겠죠. 대략 한 6평 정도라고 얘기합시다. 6평 정도에 6평 그러니까 20m 제곱 20m 제곱이면 뭐 한쪽의 변의 길이가 쉽게 얘기하면 4m고 한쪽 변의 길이가 5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4m 5m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20m 제곱 A가 면적이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메타 제곱당 200kg라고 얘기했으니까 200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4,000이 되는 거죠. 그죠? 4,000이 되는 거죠. 4,000kg이 되는 거죠. 요 안에 4,000kg. 즉 다시 얘기해서 공세개 빼면 4톤이라는 게 거실에 있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주택에서 4톤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서 제시한 이 활화중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안전측으로 컨저버티브하게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결국 구조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인명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잘못되면 건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을 좀 잘못 달았으면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사실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겠죠.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겠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에서 이걸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설계의 특성상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설하중에 대한 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한 50cm 정도의 눈이 쌓인다고 봅니다. 50cm 정도. 최고 적설량이. 그래서 그걸 하중으로 산정한다면 여기에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이 0.5kN/m 제곱. 그러니까 50kg라는 얘기죠. 50kg/m 제곱 정도가 눈 화중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사실은 일반 건축물에서는 설하중이 굉장한 그 크리티컬한 하중으로 작용하진 않지만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설하중이 크리티컬한 하중, 직접적인 붕괴의 원인이 되는 하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 설하중에 대한 그 콘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쪽이 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쪽이 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죠. 뭐 전라북도, 뭐 고창, 부안, 정읍 이쪽이 좀 많이 오는 지역이고, 뭐 이쪽 강원도 쪽은 과거부터 눈이 많이 왔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풍화중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 풍화중 같은 경우는 돌풍이라고 얘기하는,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정확한 수치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한 평균으로 보면 30m/세크 기본 풍속이라고 얘기하는 30m/세크에 견디도록 보통 설계하는데, 이게 약 대략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00km/h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동차로 고속도로 이렇게 달릴 때 100km로 달리고 창문을 연 다음에 손을 빼면 손이 이렇게 확 뒤로 제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바람이죠. 그리고 이제 풍화 중에 가장 큰 거는 이런 거죠. 풍화 중에 가장 큰 거는 평면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는 면, 이걸 우리가 풍상,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반대편, 이걸 풍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윈워드라고 얘기하고 얘는 리워드라고 얘기하는데, 바람이 어떻게 돼? 이렇게 와서 얘를 치고 돌아서 얘를 또 당겨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중으로 얘가 누르는 힘, 이쪽에서 또 빼는 힘.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합쳐져서 실제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서 있다면 여기서 미는 힘하고 이쪽에서 빼는 힘을 합쳐가지고 그 토탈, 예를 들어서 얘가 P1이고 얘가 P2라고 그러면 P라는 거는 결국 P1하고 P2를 합친 게 전체적으로 얘를 민다고 보는 거죠. 건축물을. 그래서 그렇게 풍화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바람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바람이 강하겠죠. 해안가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삼면이 이렇게 바다니까. 뭐 제주도는 당연하고 울릉도하고 독도도 바람이 굉장히 센 거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기본 풍속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풍속에 대한 것도 아까 우리가 그 부록을 봤듯이 그 풍화중에 대한 게 여러분들 본다면 페이지 424하고 425에 이렇게 풍화중에 대한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뭐 기본 풍속 해가지고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하중이라고 그래서, 지진하중은 이제 우리가 건물의 중량을 가지고 흔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물의 중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실제적으로 얘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건물을 가볍게 하느냐, 또 건물을 가볍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풍화중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여러분들 3학년들 오피스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물이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돼 있다고 치면 뭐 어디가 됐던 뭐 중심 코어가 됐던 편심 코어가 됐던 한쪽이 이렇게 코어가 있다고 가죠. 편심 코어라고 얘기하면 이쪽 부분은
많은 오피스가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쪽은 RC라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조구, 이쪽이 이제 사무공간이라고 편의상 얘기할게요. 이쪽 사무공간은 보통 철골 구조. 그러니까 이쪽은 좀 가볍게 하고 이쪽은 무겁게 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는 얘가 가벼우니까 얘가 좀 버텨주는 거고, 지진이 왔을 때는 얘가 무거우니까 이쪽만큼이라도 조금 가볍게 해서 지진에 대한 저항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의 표시. 이건 뭐 여러분들 구조 역학 시간에 아마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요거만 가지고도 또 뭐 거의 한 3-40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 오늘은 3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3장 끝까지 한번 다시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2장하고 3장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3장에 대한, 여기에서 지금 하중의 표시가 있고 뒤에 보면 이렇게 하중을 산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예정이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로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 하중, 구조 역학 시간에 아마 이런 하중의 형태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분포 하중. 그래서 이제 전체 등분포 하중이라는 게 있고, 부분 등분포 하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변분포. 이게 유니폼 로드니까 얘는 언유니폼 로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다리꼴 형태도 될 수 있고, 이런 곡선의 형태도 될 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곡선의 형태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곡선의 형태의 하중은 어때 써먹었냐면, 처짐 계산할 때, 탄성 중량법이라는 처짐을 계산할 때 이런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처짐 계산하는, 처짐식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바닥에 고정하중을 산정하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고정하중에 대한 산정은 여러분들 책으로 본다면 페이지 62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바닥에 고정하중 크기를 산정하시오.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맨 위에서부터 보면 30mm 화강석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30mm 시멘트 몰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슬래브가 있는데 그 슬래브 두께는 150mm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량 철골 천정틀이 있고, 그 다음에 6mm짜리 무늬텍스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면, 위에서부터 보면 이런 거죠. 자, 30mm니까 우리가 앞에서 아까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지만 30mm인데 여기서 본다면, 자, 화강석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어디에 해당되냐면 석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단위 중량이 26kN per cubic meter, 그러니까 메타의 3승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30mm니까 메타 단위로 하면 0.03m가 되는 거죠. 그죠? 0.03m니까 그거에 대해서 0.03 곱하기 26을 하면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0.78이 나오겠죠. 저도 약간 보면서 할게요. 0.78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0.78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0mm 시멘트 몰탈인데, 몰탈의 단위 중량은 20kN per m의 3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30mm니까 0.03m에다 곱하기 20kN per m의 3승 하니까 얘는 0.60kN per m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이렇게 표시된 여기에 슬래브 두께가 150mm니까 150mm는 미터 단위로 따지면 0.15m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24kN per m의 3승이니까 0.15 곱하기 24 하면 3.6kN per 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위에 하나
화강석 깔기 2번 시멘트 모탈, 3번째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까지 했는데 밑에 이제 형량 철골 천정 틀에 무늬텍스 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요거는 우리가 어떤 단위 중량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임의로 가로 1m, 세로 1m 천정을 그냥 임의로 가로 1m, 세로 1m 정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무게를 대충 재보면 얘가 가로 1m, 세로 1m에 평균적으로 아주 특수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천정이라면 20kg 내지 30kg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가로 1m, 세로 1m.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이그젬플 62페이지 이그젬플에서 보면 20kg인 0.2kN/m 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강석, 시멘트 몰탈,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천정 해서 이걸 다 서메이션 하니까 5.18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5.818 kN/m 제곱.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바닥 면적이 뭐 여기가 그 A 메타, 여긴 B 메타라고 얘기하면 전체는 A 곱하기 B 곱하기 5.18 kN/m 제곱. 그러면 이제 여기도 단위가 메타 단위고 여기도 메타 단위니까 이거 없어지면 전체의 하중의 크기는 뭔지 모르지만 kN 단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 1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예제 3-2 이그젬플 2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하중이 이렇게 이게 이제 기둥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요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디테일하게 한번 할 거니까 조금 요거는 놔두고, 그래서 이제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이쪽 긴 변이 8m, 짧은 변이 6m. 그래서 이제 기둥하고 기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둥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깜칠한 게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한 거, 얘도 마찬가지로 기둥하고 기둥 연결한 거죠.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얘기하면 굳이 구분한 큰 보라고 얘기해서 거더라고 얘기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더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이 바닥판이 너무 크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구획을 해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본데 얘는 지금 이렇게 쭉 큰 거는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굳이 얘기할 때는 작은 보, 그래서 영어로는 보통 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빔이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거더라는 말하고 빔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주로 쓰는 거고, 실제는 이렇게 여기에서 표시한, 잠깐만요. 실제 여기서 표시한 큰 보나 여기에서 표현한 작은 보나 다 그냥 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다 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빔이냐? 빔은 휨 모멘트나 전단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부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를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하는 빔은 조금 이런 빔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둥에 연결됐다. 그래서 빔 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여기다는 거더라고 썼지만 서양에서는 보통 얘를 빔 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둥에 연결된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요 내용에 여기를 대입해 본다면 얘도 거더, 얘도 거더, 얘도 거더, 얘도 거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빔이 되는 그런 형상을 띠는 거죠. 그래서 하중의 흐름 경로 자체가 제일 먼저 빔에서 하중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빔에서 하중을 받아갖고 이 빔에서 받은 하중을 이쪽, 오른쪽, 이쪽 왼쪽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삼각형의 하중을 얘가 받고, 그 다음에 요 빔에서 받은 하중을 이쪽 거더에서 또 뭐로 받는 거야? 집중 하중으로 받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한 게
앞에서 본 이런 삼각형의 하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빔 혹은 여기에 있는 거더들은 이런 사다리꼴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다리꼴 형태의 하중이 될 수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빔에서 받은 하중은 이쪽 거더에다가 여기 좌측하고 여기 우측에 있는 거더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 전체 요렇게 사다리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랬을 때 요 전체 면적의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이쪽으로 가겠죠? 반은 좌측으로 가고 반은 우측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요거 면적에 대한 하중을 곱하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앞에서 배운 이런 집중하중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제가 3-2에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법은 크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허용용도 설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 메소드라는 게 있고, 뭐 강도 설계법이라는 게 있어. 얼티메이트, 이건 가로쳐서 얼티메이트라는 말은 요즘 뭐 거의 사용 안 하고 그냥 스트렝스 디자인 메소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계 상태 설계법이라고 해서 리밋 스테이트 디자인 메소드라는 게 있고, 성능 기반 설계법이라서 퍼포먼스 베이스드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라고 보시고, 지금 이제 요 정도까지 가고, 지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네 번째 여기까지 가는데, 실제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이쪽에서 두 번째에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설계법을 본다면, 여기서 보면 이제 성능 기반 설계법을 제외하고 허용용도, 강도, 한계 상태 설계법을 본다면, 구조 해석은 이렇게 선형 상태, 탄성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부재 단면에 대해서는 선형하고 탄성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구조 해석의 강도 설계법이나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비선형 혹은 비탄성까지 가는 설계법.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응력과 변형 곡선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 직선 구간에서 하는 설계가 바로 허용용도 설계법이라고 얘기하면, 곡선까지를 고려한 이런 설계가 바로 강도 설계법이고, 한계 상태 설계법은 여기까지 가는 설계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충 여기서 0.003에서 잘라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고려하자, 이런 것들이니까, 실제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건 여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실제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강도 설계법이 주로 설계법으로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하면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여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응력이 되는 거고 여기가 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콘크리트의 능력은 F sub CK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형으로 딱 축이 접선을 그니까 요 정도까지가 요 곡선이라고 얘기할게요. 요 곡선하고 이렇게 축이 접선, 직선하고 일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용용도 설계법은 재료의 수명은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재료의 수명은. 그 다음에 강도 설계법은 재료의 수명은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도 설계법이 굉장히 경제적인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기까지 하중을, 재료의 능력을 보는데, 그러면 여유는 어디에서 찾느냐? 그 여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를 찾는데, 그 여유를 찾는 게 아까 여러분들 하중에 대한 얘기할 때 사용하중이라는 게 있고 개수하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용하는 설계하중은 데드로드에다 1.2배하고 라이브로드에다 1.6배하 뭐라고 얘기했어요?
WU 혹은 WF라는 개수하중이라고 얘기한 거고, 재료의 수명은 여기까지 보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용하중이라고 그래서 W 서브 S라고 해서 D 플러스 L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허용력 설계에서는 실제 하중이에요. 이게 실제 하중이면서 재료를 저평가해 버린 거죠. 이걸 그러니까 여유치라고 본 거죠. 안전율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 N이라고 쓴 게, 요 N이라고 쓴 게 세프티 팩터, 안전율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도 설계법에서는 재료의 능력을 네가 받을 수 있는 능력만큼 최대한 인정을 해주겠다. 최대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여유치가 없지 않습니까? 여유치가 없으니까 하중을 뻥튀기 해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 설계하고 이 설계가 뭐가 좋으냐? 이 설계를 나중에 나온 이 설계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재료의 능력을 다 보는 게 맞더라. 이거는 재료를 너무 저평가했더라 이거죠. 재료 자체의 능력을 너무 저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설계법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그 재료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재료의 능력은 최대치로 하면서 하중적인 차원에서 하중을 좀 뻥튀기해서 하중적인 차원에서 여유치를 두는 거고, 허용력도 설계법에서는 재료의 능력 자체를 저평가해서 보겠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용력도 설계의 기본 개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거 있었죠. 구조역학 시간에 예를 들어서 휨에 대한 얘기할 때 휨응력은 시그마 서브 B인데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모멘트 M의 단면계수 G로 나눈다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휨응력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휨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응력이고 이게 허용 응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요 시그마 서브 B라는 게 F에 해당되는 거고 F 서브 B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F 서브 A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그마 서브 B 요거 하나에 대해서 해당되면 휨 응력은 모멘트 M을 단면계수 G로 나누는데 요거 자체는 요 휨 응력은 허용할 수 있는 그 재료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거죠. 그 재료가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이라는 얘기죠. 그 재료가 허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얘가 응력이 된다면, 발생하는 응력이 된다면 얘는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응력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표시한 게 바로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허용 응력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철근이 가지고 있는 허용 응력도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SD400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400메가파스칼까지는 얘는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 철근은 분명하게. 근데 허용 응력도 설계에서는 180메가파스칼에 도달하면 그 재료의 수명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220은 완전히 버리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반도 못 써먹는 거죠. 반도 못 써먹는 거니까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그 재료에 자기가 본다면 나를 너무 진짜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에서 이런 허용력 설계하고 강도 설계에서는 강도 설계법이 조금 더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경제적인 설계법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설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계상태 설계법이나 성능 기반 설계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이제 머지않아 또 활용을 하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도 설계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본다면 하중 자체를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하중으로 사용하고 기본 가정은 요런 가정을 겪는다. 그러니까 요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중계수라는 거하고 강도 저강계수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즉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할 때는
허용력 될 때는 F는 F 서브 A보다 작거나 얘는 이제 발생한 응력이고 얘는 허용 응력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도설계법에서는 모멘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실제 발생한 모멘트 얘를 M 서브 U라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소요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요 강도는 요 U자가 들어갔다는 건 하중적인 조건이 데드로드에다 1.2배하고 라이브로드에다 기본적으로 1.6배에서 뻥튀기해서 모멘트를 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M 서브 U라는 게 있는데 이걸 소요 강도라고 얘기하면 그 부재가 갖는 그 부재의 단면에 철근이 있을 때 이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M 서브 N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노미널 스트렝스, 공칭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칭 강도 얘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안전율을 조금 더 두자 이런 취지에서 얘가 받을 수 있는 1보다 적은 파이라는 강도 저강계수를 곱해가지고 이 상관관계 그래서 얘를 소요 강도라고 얘기하고 얘를 설계 강도라고 얘기해서 조 상관관계를 만족하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입니다. 모멘트에 대한 전단력, 축하중, 비틀림에 대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모멘트에 대한 소요 강도, 전단에 대한 소요 강도, 축력에 대한 소요 강도, 비틀림에 대한 소요 강도라면 이 뒷부분은 각각 모멘트에 대한 설계 강도, 전단에 대한 설계 강도, 그 다음에 축력에 대한 설계 강도, 비틀림, 토션에 대한 설계 강도.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만족시켜주는데 그 구조 안전성이 허용력도 설계법에서는 재료적인 측면에 있다면 강도 설계법에서는 하중하고 강도 저강계수 두 가지의 안전 요소가 내재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상태 설계법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설계를 사실은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상태 설계법이라는 게 극한 한계상태하고 사용 한계상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버클링, 퍼티그, 플렉처, 익세시브 디포메이션, 익세시브 뭐 서브사이드, 오버터닝 앤 슬라이딩 그러니까 이제 뭐 좌굴, 피로, 플렉처 파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한 변형, 그 다음에 과도한 치마 이렇게 건물이 치마되는 거 있죠. 오버터닝 이렇게 돌아가는 거, 슬라이딩 미끄러지는 거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사용 한계 상태에서는 디플렉션, 처짐, 바이브레이션, 진동, 그 다음에 영구 변형, 그 다음 균열, 뭐 침식 이런 거, 디포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한계상태 설계법이 그만큼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하중조합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본다면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U 이게 이제 하중조합을 한 거예요. 여기에 U자가 요 U자라고 보시면 돼요. 1.2 데드 1.6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여기에서 L이라고 보시면 돼요. L이라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하중들이 뭐 예기치 못한 하중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건 그냥 데드로드에다 1.2배하고 라이브로드에다 1.6배 하는 거. 이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강도 저강계수는 이렇게 1보다 작은 수죠. 그래서 모멘트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0.85를 쓰고 축력을 받을 때는 0.7 그런데 그 축력을 받을 때 우리가 나선 기둥이라는 게 있고 띠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 0.7, 0.65를 쓰고 전단과 비틀림은 0.75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 3장이 사실은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이 그래프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은 뭐 그냥 그런 그림이 있다 이렇게 눈으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해석 방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모멘트 구하고 전단력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 역학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괴로웠었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모멘트라든지 전단력이라든지 충력을 구할 때는 힘의 평형 조건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부정적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실 구하는 게